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금호석유가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역대급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석 달 전에 315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취득해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배당도 진짜 사상 최대를 경신을 했는데요. 2,800억 원인데 시가 배당률이 보통주는 5.4%, 보통주는 8.2%에 달합니다. 와, 요즘에 은행 금리 낮은 거 생각하면은 배당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액은 보통주 한 주당 10,000원, 우선주는 10,050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배당은 143%가 증가했고요. 그 주주 환원율은 272%가 늘었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조카가 경영권 분쟁을 하다 보니까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주주 환원을 많이 늘린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더해서 금호석유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배당 재원도 좀 넉넉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자 쪽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배당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박철환 씨 측에서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 너무 약하니까 주가가 이 모양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작년에 11,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박철환 씨는 14,900원, 이번에 한 50% 정도 더 올렸고요. 우선주는 14,95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 금호석유 경영권 분쟁은 특이해요. 이게 박창구 회장이 경영을 하고 있고 이게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주주인데 개인 기준으로 보면 최대 주주가 또 박철환 씨입니다. 금호가에는 창업주에게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호석유의 박창구 회장은 넷째고 박철환 씨는 둘째 박정구 회장의 장남입니다. 이게 박철환 씨는 금호석유의 상무를 작년까지 하고 있다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시키면서 해임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경영자인 박창구 회장은 왜 이렇게 지분율이 낮은지, 그리고 직접적인 아들이 아닌데 왜 박철환 씨는 금호석유에서 상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호석유를 둘러싼 금호가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봄으로써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 관련한 얘기들을 좀 시리즈로 좀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분쟁 상황이 좀 현안으로 있는 회사 금호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금호그룹의 창업주는 금호 박인천 회장입니다. 박인천 회장은 전남 나주에서 1901년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요. 다른 재벌그룹들 중에 이제 부잣집 아들인 경우가 꽤 있는데 박인천 회장은 오히려 좀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비즈니스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일, 일본에도 갔다가 고리대금업도 했다가 심지어 경찰 같은 일도 하다가 오히려 46살, 그때 나이로는 꽤 나이가 있을 때 창업을 했습니다. 1946년에 좀 늦은 편이죠. 택시 2대를 사서 광주택시라는 이름으로 택시 영업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택시 영업이라는 게 당시 택시는 서민들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포드의 디럭스 세단을 모델로 했는데 광주에 택시가 2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날만 탈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었는데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 당시에 택시를 타서 결혼을 하게 되면 택시를 타고 광주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좀 인식이 됐대요. 이걸 통해서 장사가 잘 됐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1948년에 광주 여객으로 버스업을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 고속 같은 경우 광주 여객은 거북이 모양, 거북이 모양의 달리는 거북이라는 로고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호남 분들, 전라도 쪽에 사셨던 분들은 추억 속에 달리는 거북이 버스를 타고서 서울로 올라오신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금호고속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로고가 이렇게 세모 모양, 금호그룹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어쨌든 금호그룹의 시초는 광주 여객입니다. 그리고 1961년에 타이어업에 진출을 했고 지금은 최대 주주가 바뀌었지만 금호타이어의 모태가 됩니다. 박인천 회장은 아들이 5명, 딸이 3명, 그래서 5남 3녀를 뒀는데요. 상속은 4명의 자식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 5째 아들인 박종구 폴리텍대학은 이사장인데 교수, 차관을 역임을 해서 금호가의 경영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상황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5째 이야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박성용 씨인데요. 박성용 씨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했었고 예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죠. 당시로서 국제 결혼을 하기도 해서
결혼해서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그 아들도 보면은 약간 좀 외국인 느낌이 있습니다. 박재영 씨인데 그룹 경영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지분을 다 매각을 하고 금호가의 경영에선 손을 뗀 상태입니다. 박성용 회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냈고 서강대 교수, 금호실업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8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 금호그룹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아시아나 항공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2년을 더 회장 지위를 한 12년 정도를 하다가 1996년에 동생 박정구 회장에게 총수직을 물려줬습니다. 첫째 아들이 경영을 하다가 12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에게 물려준 거죠. 자녀에게 물려지는 세습 경영이 아니라 형제로 넘어가는 그런 경영을 했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호그룹이 지금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데 예전부터 금호그룹은 예술 쪽의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예술 지원을 많이 해서 금호미술관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박성용 회장이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하기도 했고 금호미술관을 설립하기도 하면서 이 예술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그룹의 예술 지원 관련해서는 박성용 회장의 공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박성용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박정구, 박삼구, 박찬구 이 세 아들이 금호그룹 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여곡절이 참 많이 발생을 해요. 그중에서 금호가의 경영권에 대해서 좀 보려면은 그 형제 간 합의서, 가계 간 합의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4형제 합의서는 회장은 65세를 넘기지 않을 것, 내 가계가 합의로 추대할 것, 또 10년을 넘기지 않을 것, 그리고 4형제가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할 것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4형제가 뭐 금호 산업 지분도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금호 석유 지분도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가 지분율을 가지고 경영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동생이 나이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좀 연배가 좀 있었던 65세 기준, 10년 기준을 뒀던 겁니다. 이 4형제가 경영합의서 같은 경우는 이후 몇 차례 내용이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성용 회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1996년까지 12년간 그룹 회장을 했고요. 65세가 되는 해에 둘째 동생인 박정구에게 물려주면서 박정구 회장이 금호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근데 박정구 회장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는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어요. 2002년에 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아까 4형제 합의서에 나와 있던 65세 기준은 맞았습니다. 그 사망하던 해가 65세였고 10년이 되진 않았지만 65세의 동생 박삼구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박삼구 회장이 이 경영을 맡게 된 이후에 65세까지 남은 기간이 8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4형제 합의서 경영합의서에 따라서는 8년밖에 경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 이후에 박삼구 회장이 그룹 회장을 맡게 되면서 2005년에 최장 10년 65세라는 4형제 경영합의서 조항을 바꾸게 됩니다. 그 대신 다수결 원칙, 네 형제 중에 다수결 원칙을 하되 이게 동률이 나오면은 연장자를 우대한다.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한번 다시 경영합의서를 바꾸는데 경영분리 금지 조항이 들어가요. 경영분리는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형제 간에 이게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겨서 계열을 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게 합의서에 들어가고요. 여기를 어길 경우에 경영합의서를 어길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한 50%를 다른 가게에 보상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자기가 경영 분리를 단행하는 시발점을 제공하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50%를 나머지 가게에 물려주는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한 번 더 그 조항이 합의서가 바뀌게 될 때 이게 보상에 대한 그런 합의가 들어가게 될 때 이때 넷째 동생인 박창구 회장, 현재 금호석유의 회장인 박창구 회장은 경영합의서에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8년인데요. 이때 경영합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이 당시부터 이미 불화의 불씨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이거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박삼구 회장은 약간 매출을 중시하는 매출 증대하고 외형을 확대하는 그런 스타일의 경영을 추구했었고 박천구 회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스타일, 굉장히 내실을 다지는 그런 스타일의 경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박삼구 회장은 이제 거기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2006년에 국내 최대 건설사인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호남에 있는 건설사였던 금호건설이 오히려 국내 최대 건설사였던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다라는 평가도 나왔었고, 와, 금호그룹의 사세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당시에 대우건설 주식 72%를 6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업계 예상보다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금호산업이라든지 금호타이어 같은 계열사들을 통해서 약 3조 원 정도를 조달을 했고요. 3조 4천억 원은 외부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당시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본 총액이 3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3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외부 사모펀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3조 4천억, 이걸 인수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금호그룹이 감당하기에 큰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워낙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는 외형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구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국내 30대 그룹사로 키워 올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여기에 더해서 국내 최대 물류회사인 대한통운까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대한통운은 나중에 CJ에 매각이 되면서 현재 CJ 대한통운, 국내 택배 1위 회사인 CJ 대한통운이 이 당시에는 그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통운과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것을 두고서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스타일을 말씀드렸다시피 박삼구 회장은 외형 성장을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었고, 박찬구 회장이 보기에는 이런 식의 외형 성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박찬구 회장이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경영합의서에서 경영 분리를 할 경우에 50%를 보상한다라는 그 합의서 변경 조건을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당시에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우건설 인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영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박찬구 회장은 지금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됐을 경우에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 대우건설 같은 거 인수에 참여했던 게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이런 거였는데 경영을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시점에 만약에 위험하다라고 본다면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던 금호석유는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대우건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사모펀드에게 3조 4천억 원을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 주식을 금액만큼, 이 주가만큼을 되사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가격에 같이 들어가면 나중에 3년 후에 이 가격에 내가 되사줄게요 라는 조건을 통해서 사모펀드 자금을 조달했던 건데, 대우건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이 사모펀드 지분을 금호그룹이 취득을 하게 되면 이 규모만큼이 다 손실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본 총액이 3조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수조 원에 되는 그 돈을 배상을 하게 되면은 금호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우건설을 2006년에 인수를 했다가 2009년에 재매각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박찬구 회장이 돌연 경영 분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경영합의서 내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찬구 회장이 형인 박상구 회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말로 너무 깊은 상처를 줬고 나를 공동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 간 신뢰 상실의 책임은 형인 박삼구 회장에 있고,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도 형의 책임이다. 대우건설에 돈을 대느라 금호타이어가 부실해지고 금호석유가 부실해지고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한 금호렌터카가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박찬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금호석유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그 네 형제가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형인 박성룡 회장 사망 이후에 아들 박재영 씨는 지분을 다 팔고 나갔고,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의 지분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산업 주식을 50대 50을 갖고 있고 금호석유 주식을 50, 50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박찬구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금호석유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에 대한 지분율은 없어지고 금호석유에 대한 지분율은 박삼구 회장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면서 금호산업에 대한 지분율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4대 가계의 경영합의서에 나와 있던 얘기가 계열 분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박창구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을 팔고 금호석유 주식을 사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고, 결국은 이 상황은 계열 분리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삼구 회장 쪽에서는 세 가계 경영합의서를 넷째 동생인 박창구 회장이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었던 둘째 아들 박정구 회장의 아들인 박철환 씨는 왜 금호석유 주식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은, 아까 똑같이 4분의 1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때 받은 금호석유 주식을 박철환 씨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박창구 회장 쪽은 이 회사의 주식과 플러스 금호산업을 매각하고 산 주식 지분이 있지만 이거를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준으로 최대 주주가 박철환 씨가 된 이유가, 이분은 혼자 가지고 있고 박창구 회장 쪽은 둘이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더 많지만 개인 기준으로는 박철환 씨가 금호석유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때 박철환 씨는 셋째 작은아버지와 넷째 작은아버지가 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서 박철환 씨는 박삼구 회장 쪽, 셋째 작은아버지 편에 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금호석유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박삼구 회장 쪽에서도 금호석유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지분율이 똑같았는데 박창구 회장 지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주식을 사서 좀 어느 정도 지분율을 따라잡으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박삼구 회장의 아들 박세창 씨와 박철환 씨가 금호 석유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그때 시점에 동시에 박삼구 회장의 영향권에 있었던 금호문화재단이 금호석유 주식을 추가로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호문화재단, 박철환 그리고 박삼구 씨의 아들 박세창 씨가 금호석유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넷째 작은아버지가 경영권을 잡기 위해 지분율을 높이는 것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룹 회장을 맡고 있었던 박삼구 회장 측은 그 박창구 회장이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데, 박창구 회장 쪽이 5가계 합의문을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은 가족의 화목과 그룹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당신이 지금 경영 분리를 시도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금호석유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그룹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합의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50% 손해배상, 경영합의서에 나와 있는 50% 손해배상을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창구 회장 쪽에서 주장했던 명분은 공동 경영을 하기로 하고서 형은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고 공동 경영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대우건설 인수에 반대했었는데 나를 의견을 무시하고 외형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금호그룹을 무너뜨리게 됐으니 이거는 형의 책임이다라고 박창구 회장 쪽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박창구 회장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대우건설 인수 가격을 합의할 때 너도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한통운에 대한 인수 조건, 가격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 알려주고 했는데 뭘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박창구 회장 쪽은, 넷째 금호석의 박창구 회장 쪽은, 이 부분이 경영에 대우건설 인수에 나의 의사결정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던 그 상황이 진짜 그 경영에 참여해 있는 한 10여 명의 경영진과 공동으로 있는 자리에서 그 가격을 써내도록 했고, 그 경영진 일부 전문 경영인들 원 오브 댐으로 나를 공동 경영자이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를 똑같이 대우한 것은, 이것은 결정 단계에 참여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금호석유는 참여시키지 않겠다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을 형이 독단적으로 했다, 금호그룹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이니 이것은 형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결국은 이제 금호그룹은 그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후폭풍으로 채권단 채권단 구조조정으로 넘어가게 됐고, 이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동반 퇴진을 하면서 경영 이선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박삼구 회장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형제 경영의 전통은 끝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박삼구 회장은 가급적 형제 경영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거지 아무나 형제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금호그룹 전체에 대한 그룹 회장은 박상구 회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장구 회장의 아들 박준경 씨도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호그룹에서. 근데 사내 메일이 아예 없어지고 전산망이 차단되고 그리고 회의 참석도 못하게 됐고, 그리고 박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된 이후에 이거를 이제 회사에 짐을 찾으러 갔는데 출입 카드가 취소가 돼서 아예 출입도 못하게 되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여기서 그 박상구 회장과 박창구 회장의 굉장히 예민하게 형제간에 갈라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박창구 회장은 2011년에 배임과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4년을 구형받게 됩니다. 이때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박창구 회장이 금호산업 주식을 팔고 금호석유 주식을 샀다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을 알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서 금호산업을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배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회사 자금을 활용해서 금호석유 주식을 매입하게 한 거. 금호석유 주식을 살 때 박창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주식을 팔고 금호석유 주식을 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경영을 하고 있었던 금호석유의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금호산업 주식을 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나긴 했는데, 금호석유를 통해서 뭔가 자금,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나 다른 협력업체하고 거래를 할 때 뭐 좀 자금을 부풀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혐의는 최종적으로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징역 부분의 집행유예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뭐 실형을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검찰 수사 받은 게 왜 중요한 계기가 되냐면, 이 부분, 그러니까 계열사 간 거래, 여기 계열사의 어떤 자금을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으며 여기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하고 계열사 동원해서 어떻게 주식을 사고, 이런 정보들은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은 더 만약에 고도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계열사 간 거래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 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검찰이 알고 박창구 회장을 수사를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룹 경영을 하고 있던 박상구 회장 쪽에서 이런저런 내부 감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박창구 회장에 대한 공격, 박창구 회장이 여기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박삼구 회장 쪽에서 그 협력업체에게 증언을 강요했다, 이런 증언들도 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창구 회장 쪽에서는 형이 나를 빵에 보내려고 내부 거래에서 있었던 은밀한 얘기들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황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박창구 회장 쪽에 운전기사 부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긴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최측근으로 박창구 회장을 모시던 부장급의 운전기사가 있는데, 이 분이 금호석유, 박창구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금호석유의 대표이사인 기옥 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부부가 식당에 있는 걸 보고서 오히려 그 운전기사 부장이 가서 난동을 부리고 막 물을 뿌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운전기사 부장님이 그 기옥 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회장님을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옥 사장 같은 경우는 박창구 회장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하고 있는 박창구 회장이 있고 그 밑에 기옥이라는 분이 사장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고등학교 친구고, 어쩌면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는 친밀한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 당시에 금호석유에 대한 감사를 그 기옥 사장이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기옥 사장을 통해서 감사 결과 나왔던 내부 거래 내역이 결국 박삼구 회장 측으로 해서 검찰에 넘겨졌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박창구 회장을 모셨던 최측근인 운전기사 부장이 그 기옥 사장이 배신을 해서 박상구 회장 쪽에 붙었다라고 보면서 그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창구 회장 쪽도 여기에 대한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황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박삼구 회장 쪽, 그러니까 셋째인 박삼구 회장 쪽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부장, 이 최측근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고소를 했냐면은 이분이 사주를 해서, 운전기사 부장님이 사주를 해서 박삼구 회장 쪽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운전기사 부장이 박삼구 회장실의 어떤 보안 요원을 섭외를 해서
박삼구 회장의 동선과 내부 정보를 탈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내부 정보를 이쪽에 유리하도록 활용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2011년부터 80여여 차례에 걸쳐 문서를 빼돌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박삼구 회장 쪽에서 제시한 증거로는 CCTV가 있었어요. 회장실 앞에 CCTV를 통해서 그 보안 요원이 박삼구 회장의 어떤 내부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CCTV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나와 있는 그 문제, 둘째 박정구 회장의 아들인 박철환 씨는 왜 넷째 작은아버지인 금호석유에서 상무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도 사실 박철환 씨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의 어떤 지분율 변동이 있는 셋째와 넷째의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박철환 씨는 박삼구 회장, 셋째 작은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움직였었고 박철환 씨는 2006년에 아시아나항공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계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삼구 회장, 셋째 작은아버지가 그룹 전체를 통제를 하고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으로 2006년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그룹 전략경영부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2009년 시점은 박삼구 회장과 박창구 회장이 갈등을 빚고 있던 때입니다. 당시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전략경영부장이라고 하면 셋째 작은아버지 박삼구 회장 뼈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시점에 2009년에 금호산업이 채권단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에게 사죄 출연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했고 채권단에 큰 피해를 입혔으니 그룹의 재건을 위해서 박삼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죄 출연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박삼구 회장은 매출 중심, 외형 성장 중심의 굉장히 좀 그 화통한 그런 경영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호석유는 제 동생 쪽으로 약간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그룹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채권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그룹을 살리고 본인이 다시 그 경영권을 잡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금호석유 주식을 팔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반반 가지고 있었는데 박창구 회장은 금호산업 주식을 팔고 금호석유 주식을 샀다. 근데 여기에 박삼구 회장 지분도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박삼구 회장은 사죄 출연을 위해서 금호석유 주식을 팔고 금호산업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때 금호산업 주식은 100대 1 감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는데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서 100대 1 감자를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00대 1 감자라 그러면 0.2%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전부가 아예 소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호석유 주식을 팔은 돈 3,300억 원을 금호산업의 2,200억 원, 금호타이어에 1,100억 원, 2,200억 원, 1,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주식들은 다 없어졌고 새 주식을 박삼구 회장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 2012년에 다시 7대 1 감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2,200억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부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경영 상황이 좀 더 악화되다 보니까 또다시 7대 1 감자를 하게 되면서 박삼구 회장은 가지고 있던 주식은 100대 1 감자 때 소각이 됐고 가지고 있던 자산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샀던 금호산업 주식이 7대 1로 소각이 되면서 지분이 거의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묘한 게 그 박철환 씨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전체 채권단 구로 넘어가게 됐었고 박삼구 회장은 지분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가 경영권을 갖게 될 건지는 채권단이 선택할 몫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채권단 기준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나마라도 자율협약 구조로 돼 있었고 박창구 회장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주식이 소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박삼구 회장이 지분을 통해서 경영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박철환 씨가 이때 묘한 포지션을 장하는 게 뭐냐면 채권단을 직접 찾아갑니다. 채권단을 직접 찾아가서 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경영권은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그룹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었지만 박철환 씨 입장에서는 순서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 순서대로 본다면 박삼구 회장이 하고 그 다음에 박창구 회장이 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그러니까 첫째 집은 경영에서 지분을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둘째 집의 장남인 자기가 경영권을 승계할 자격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채권단에다 아시아나항공을 내가 경영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채권단에선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호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주식이 감자당하고 금호석유 주식을 팔아서 다시 집어넣었다 감자를 당하면서 경영권을 지키고자 했던 박상구 회장이 있었는데, 이 같은 편으로 보였던 둘째 집 장남인 박철환 씨가 따로 채권단을 만나서 금호산업의 제일 알짜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철환 씨와 박상구 회장이 아예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채권단에 있었고 금호그룹은 저렇게 채권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박철환 씨는 이미 박상구 회장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철환 씨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때 넷째 작은아버지인 박상구 회장이 박철환 씨를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호 석유 쪽에서는 오히려 자기하고 경쟁했던 박상구 회장 쪽에 섰던 둘째 작은아버지의 조카인 박철환 씨를 아무리 내가 형제 간의 갈등 쪽에서 형편에 서긴 했지만 그래도 이 조카는 챙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금호석유에다가 취업을 시켜준 것이다 라는 것이 금호석유 쪽의 설명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집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아들이 지분을 다 팔고 떠났습니다. 둘째 집은 아버지 사망 이후에 박철환 씨가 박상구 회장 쪽에 섰다가 회사가 무너지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잡으려고 그러다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셋째 작은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고 넷째 작은아버지인 박상구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금호석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 집은 그 금호석유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게 박상구 회장이 추가적인 지분을 가지고 추가 지분을 인수를 하긴 했지만 금호석유 자체도 내 가족이 나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찬구 회장의 지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찬구 회장이 왜 금호석유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거의 20%도 안 되게 낮을까? 그리고 왜 박철환 씨가 여기에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가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박철환 씨는 4분의 1 포지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박창구 회장은 추가 지분을 취득하긴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이걸 나눠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넷이서 나눠 가지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박창구 회장 가게가 가지고 있는 금호석유의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 박철환 씨는 오갈 데 없어진 자신을 받아준 넷째 작은아버지에게 왜 경영권 분쟁을 선언을 하게 됐을까요? 이거를 저는 박철환 씨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 현재 경영이라는 그 금호가의 룰은 순서대로 돌아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평화적으로 동생에게 물려줬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동생에게 또 물려줬다면 박창구 회장까지 경영을 하게 되면 원래는 그룹 회장의 장남인 자신에게 순서가 돌아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분쟁 상황이 있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본인도 금호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가질 명분이 있다, 자격이 있고 자기 차례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호석유의 경영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박창구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를 하게 되면 금호석유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나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박창구 회장의 그 아들인 박준경 씨가 같이 상무로 있었습니다. 박철환 상무, 박준경 상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금호석유의 박창구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를 하게 되면 내가 먼저 받고 내가 승계를 한 다음에 내 경영이 끝나면 자기 아들인 박준경 상무에게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박준경 상무가 먼저 전무로 승진을 하게 되고 부사장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녀인 박주영 씨 전무로 승진을 하게 돼요. 근데 본인은 상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금호석유에서 순서대로 돌아왔을 때 내가 한 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경영권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인사상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본인이 지분율을 이용해서 최대주주, 그러니까 개인 기준 최대주주로서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금호석유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은 약간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일단 박찬구 회장이 3세 경영, 아들 박준경 회장에게 승계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났던 거기도 하고 이게 박찬구 회장의 지분율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그 방식들을 사용하는데 금호석유가 자사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자사주라는 건 사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살 돈이 없으니까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이걸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데 이 주식을 다른 기업에다가 팔고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하는 주식 수합 형태로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사게 되면 의결권이 생기거든요. 그걸 위해서 OCI하고 지분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요. 이게 결국 의결권이 없는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해줄 백기사에게 넘기는 그런 방식들은 그 지배구조상으로 그러니까 주주 간 형평성 문제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박창구 회장이 지배구조상에서 뭐 사익 편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또 정말 그 금호그룹 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자율협약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금호석유를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배당을 충분히 많은 규모로 할 수 있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자로서 인정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철환 씨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런 분쟁이 생기면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한 지배구조를 얘기하고 좀 더 많은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자체에서 금호석유가 그동안 좀 미흡했던 주주 환원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한데 박철환 씨의 주장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미래지향적인 경영 전략 그리고 충분히 많은 주주 환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지지를 얻기 위한 소수자들의 명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자체로 존중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 분쟁 상황 자체를 가지고 이 잔재 때문에 주주 환원이 좀 커진 부분은 그리고 박상구 회장 쪽에서도 좀 더 투명한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박철환 씨가 내세우는 논리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보도자료 첫 줄부터 아버지 고 박정구 회장의 경영 마인드를 이야기하고 본인이 금호그룹의 장남이라는 것을 굉장히 내세웁니다. 이게 박정구 회장이 타계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좀 기억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가치를 나의 경영 실력과 나에게 기업 경영을 맡겨주시면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자신의 방식, 자신의 장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금호그룹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장남인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시대에서 좀 많이 뒤떨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창구 회장에서 넘어가는 차세대 리더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세울 만한 논리인가라는 부분이 좀 실망스럽고 또 경영 철학 부분에 대해서도 의의를 굉장히 내세웁니다.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세운 논리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금호가의 경영권 분쟁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마무리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박창구 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들은 항상 그 약점이 될 수밖에 없고 박철환 씨 지분이 꽤 높은 개인 기준 최대주주라는 점도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철환 씨가 자기 주식을 팔고 나갈 때까지 이 분쟁은 매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경영권 분쟁에서 박철환 씨 쪽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명분이 별로 없고 제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경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장자라는 이유, 장남, 아버지 박정구 회장이 그룹 회장이었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주주들을 설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가 된다면 언젠가는 박철환 씨가 지분을 뭐 매각하고 나온다거나 뭐 하는 상황이 없다면 꽤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호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경영권 분쟁, 그룹 간의 경영권 분쟁 얘기를 해보면은 참 옛날 얘기 해보면 야 저게 말이 되나? 뭐 진짜 내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열사 지분을 동원하고 그 계열사에서 대출을 최대 주주에게 해주게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물론 많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정말 구세대적인 경영이고 정말 이게 룰도 없는 정말 나쁜 지배구조의 방식 그게 굉장히 큰 사익 편취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대놓고 일어나는 일이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이 굉장히 많지만 그 10년,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고 이런 분쟁을 통해서 주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깨닫게 될 거고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이상 좀 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박삼구 회장이 그 금호산업을 채권단에 넘기고 이걸 다시 사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
과정들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긴 한데 뭐 최근 이슈가 이제 금호 석유니까 박창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 석유를 중심으로 금호가의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